요즘엔 한국의 인심을 느끼기엔 세상이 많이 삭막해졌다고 보여집니다. 여기 영국의 한 의사가 강원도 한 시골 마을에 고립되어 주변 주민들의 도움을 받고 큰 감동을 느꼈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사연일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제가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설렘과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거의 이런 기분을 싫어합니다. 정말 휴가가 간 게 언제였는지 기억이 가물가물해지네요. 당신이 가고 싶어하는 여행이 아닌 정말 휴가를 떠나는 말이에요. 시카고에서 의사로 일하다 보면 불만이 없다고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손에 계획표를 협력하여 한국 여행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서울에서 컨테이너를 유지하면서 도시의 컨테이너와 역사를 느끼려고 했습니다. 제 일상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 계획이 단독으로 사진으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휴대전화를 기다리다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갑자기 눈이 내리는 마을 사진을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 사진을 보는 순간 숨이 쉬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의 어느 산골 마을이었는데 사진을 찍으셨군요. 혼잡한 곳을 떠나 겨울 외관으로. 뭔가 속 깊은 곳에서 강렬하게 느껴지네요. 내가 이런 걸 원하고 있었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동네의 그 도시의 공기와 눈을 밟는 것은 소음이 상상되는 것입니다. 이미 꺼진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은 나중에 가도 불편해요. 지금은 그 마을에 가야만 생각할 뿐이에요. 혹시 모르니 움직이고 있겠네요. 정말 신났어요. 인터넷으로 빨리 찾아보니 그 마을 이름은 구름릴 리어입니다. 정말 예쁜 이름이 있나요? 산과 숲으로 독립된 마을, 차를 타고 가야만 도착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항에서 바로 차를 빌려서 출발했어요. 한국에서 운전하는 건 처음이라 스트레스를 받았지만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나요? 항해를 따라 작은 마을들을 움직이는데 들어갈 집들과 편의점들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다른 산길에 있는 사람들. 길은 꼬불꼬불하고 높이가 높아졌습니다. 공기가 점점 작아지고 길가에는 눈이 나빠졌습니다. 구름리에 도착했을 땐 해가 지고 있었죠. 사진보다 더 아름다운 풍경. 그들은 지붕으로 된 집들이 모여서 움직이고 뒤로는 큰 중요한 숲이 보름달입니다. 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고 나무를 돌리는 냄새 굴과 코끝에 스쳤어요. 눈송이가 점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마을의 작은 광장 근처에 세웠어요. 광장은 돌로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의 존중에는 정당한 경계가 있었습니다. 저는 좀 더 작은 인사를 하고 그제야 만족감을 느끼며 노력했습니다. 당신을 위해 저한테 같이 가주세요. 얼굴이 확인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당신이 서툰 영어로 대답합니다. 큰 누나요. 빨리 움직이고 싶습니다. 올림픽을 시작했습니다. 별개로 하늘을 쳐다봤다. 구름이 짙고 회색빛을 띠고 눈은 그냥 조용히 들리는 것이에요. 저는 감사 인사를 드리면서 걱정한다고 말씀드립니다. 여기까지는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미안함을 느끼며 말없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부모님이 눈이 높아서 거리며 지내셨어요. 특별한 마음이 있는 사람들을 활동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날씨가 지속되는 거북도 미리 다 확인하고 영원히 탐험하세요. 눈은 온다고 알리도록 할게요. 마을 끝자락에 있는 게스트하우스를 찾으려면 주인 아주머니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겨줍니다. 방을 잡자마자 뜨끈한 국을 내줬는데 정말 좋았습니다. 두부랑 야채가 가득 들어와서 그냥 매콤해서 몸이 따뜻해지네요. 아주머니와 몇 가지 선택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제가 영어를 평가할 때 아주머니도 영어를 잘 못 이해하시다 해석하는 것과 함께 대화가. 저녁을 먹고 마을을 탐험했습니다. 눈이 많이 내리네요. 집들과 길이가 작은 눈으로 들어와서 공기가 당신을 조용히 할게요. 눈이 독립적으로 소리를 냅니다. 자정이 눈보라가 시작됐어요. 바람소리가 하늘을 반짝이며 바깥을 쳐다보는 사냥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 차는 게스트하우스 바로 옆에 있고 이미 두꺼운 눈에 파묻힌 듯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좀 무서워요. 나는 스스로 다독여행을 합니다. 나는 의사잖아. 문제 해결하는데 대기하는 상황. 아무 상관도 없습니다. 산골 마을에서 눈보라의 제한 상황은 제쳐두고 내용을 다룰 수 있습니다. 휴대폰 신호도 약해서 날씨를 확인하거나 도움을 요청해야 합니다. 게스트하우스에 문의해주세요. 우울함으로 가득 차서 한국어로 조용하고 다는 못 알아듣기도 하는 상황이라는 건 알겠더군요. 큰 눈이 길어서 다 맞고 싶었습니다. 여기요. 여기에서는 방바닥이 안전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고맙다고 합니다.
아주도는 두꺼운 담요와 뜨거운 물병을 건네주고 다시 밖에 나가는 것이 없었습니다. 저는 밤에 이불을 꽁꽁 싸매고 이상한 소리를 하면서 밤을 지새웠어요. 창 밖의 것은 눈보라가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울부짖고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보라는 멈추고 싶지만 마을은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집들 옆에는 저보다 큰 눈더미가 연합하여 길은 보이지 않습니다. 몇몇 마을 사람들이 이미 눈을 치우고 있어요. 해상 선박에서 멀리 떨어진 곳, 그 유령이 다시 오지 않았습니다. 제게 머리를 흔들며 거 보세요라는 샤샤샤를 지으러요. 길 없어 그분이 조용히 하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부터는 분개할 수 없었다. 다른 동네를 탐험하는 보니 마을 사람들이 서로 도우며 눈을 치우고 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마음 한구석에서 감정이 입어요. 쓰레기통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특별한 존재인지 특정 장소에 있습니다. 여기 구름리에서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눈을 뜨자 세상이 온통 하얗게 덮여 있었습니다. 제가 머물고 있는 작은 방의 유일한 창문으로 보이는 건 거세게 휘몰아치는 눈보라뿐이었어요. 희미한 새벽빛이 두터운 눈의 장막을 간신히 뚫고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불 속에 꽁꽁 쌓여 있었음에도 몸이 으스스 떨릴 정도로 추웠어요. 바깥에서는 눈보라가 여전히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모든 소리가 뭔가 둔하게 들렸습니다. 바람 소리가 희미하게 울리고 때때로 나무로 된 벽이 눈의 무게를 견디는 듯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입에서 작은 입김이 나오는 걸 보니 얼마나 추운지 다시 한번 실감했죠. 여기의 겨울은 제가 고향에서 겪었던 겨울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전날은 정말 정신없었던 하루였어요. 몇 시간 동안 눈 속을 헤매다 거의 얼어붙을 뻔한 채로 마을에 도착했죠. 김씨 아저씨, 마을 이장님께서 저를 발견하고 데려가 주셨어요. 두툼한 털모자 아래로 걱정 어린 표정을 한 얼굴이 기억납니다. 그의 아내는 따뜻한 국 한 그릇을 내주셨는데 정말 천국의 맛이었습니다. 낯선 이들에게서 이런 친절을 받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죠. 이제 저는 얼마나 오래 여기 갇히게 될지 궁금해졌습니다. 산길을 걸으며 마음을 정리하려던 계획이 이 많은 눈 때문에 불가능해 보였어요. 저는 마음을 정리하고 무언가를 찾기 위해 여행을 떠났는데 여기 한국의 산골 마을에 눈에 갇혀버렸습니다. 생각에 잠겨있던 저를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깨웠습니다. 문 앞에는 김씨 아저씨가 서 계셨습니다. 세월이 느껴지는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친절한 인상이었어요. 웃을 때 눈가가 살짝 주름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죠. 아저씨는 한국어로 몇 마디 하시더니 따라오라는 듯 손짓하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재빨리 재킷과 부츠를 챙겨 신었습니다. 문 밖으로 나가자마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세게 때렸습니다. 눈은 이미 무릎까지 쌓여 있었고 누군가가 아침 일찍 치워둔 좁은 길만 간신히 보였어요. 공기는 맑고 차가웠고 마을은 마치 동화 속 한 장면처럼 보였습니다. 경사진 지붕의 작은 집들이 눈으로 두껍게 덮여 있었고 굴뚝에서는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희미한 소리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움직임이 차분하게 퍼져나갔습니다. 김씨 아저씨는 저를 마을 한가운데 있는 공동회관으로 데려가셨습니다. 회관 안은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아이들이 작은 난로 근처에서 뛰어놀며 웃고 있었고 나이가 지긋한 분들은 차를 마시며 조용히 이야기 나누고 계셨어요. 회관 안은 금방이라도 얼어붙을 것 같은 제 몸을 따뜻하게 녹여줬습니다. 누군가가 제 손에 차 한 잔을 건넸습니다. 저는 고맙다는 뜻으로 고개를 끄덕였지만 누가 건넸는지는 알 수 없었어요. 난로 가까이에 자리를 잡고 앉아 손가락 끝까지 따뜻함이 스며들기를 기다렸습니다.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떡 한 접시를 내미셨습니다. 웃으며 무언가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아듣지는 못했어요. 그래도 그 마음은 충분히 알 수 있었죠. 저는 떡 하나를 집어 먹었는데 그 달콤함이 밖의 차가운 공기와는 대조적으로 너무나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도와주실래요? 라고 서툰 영어로 말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나이가 지긋한 한 여성이 두툼한 스카프로 머리를 감싸고 계셨습니다. 밖에요 라고 하시며 손짓으로 바깥을 가리키셨습니다. 말투는 서툴렀지만 뜻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기에 갇혀있는 동안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일이라도 돕고 싶었거든요. 이미 마을 사람들은 함께 힘을 합쳐 길을 치우고 있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눈을 커다란 더미로 치우고 있었고 다른 이들은 소금을 담은 양동이를 나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아이들조차 작은 삽을 들고 즐겁게 웃으며 일을 돕고 있었습니다. 저도 문 옆에 쌓여있던 삽을 하나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금세 몸이 더운 운동으로 인해 따뜻해졌습니다.
눈은 무겁고 축축해서 삼날에 달라붙었고 한 번 퍼낼 때마다 온몸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팔이 불타는 듯 아팠지만 규칙적인 움직임은 저를 다른 생각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정오쯤에는 마을 주요길 몇 곳을 겨우 치울 수 있었습니다. 눈보라는 조금 잦아들었고 가벼운 눈송이가 회오리치며 천천히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멈춰서 식사를 했고 작은 무리로 모여 간단한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저도 작은 통을 뒤집어 놓고 앉아 누군가 건네준 김밥을 먹었습니다. 언어 장벽이 있었지만 예상치 못한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열심히 하시네요 라는 소리가 뒤에서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아까 봤던 박씨 아주머니였습니다. 나이가 있으셨지만 눈이 날카롭고 웃을 때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박 선생이에요 라고 하시며 분명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옛날에는 학교 선생이었어요. 드디어 누군가와 대화할 수 있게 되어 기뻤습니다. 루카스입니다 라고 대답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녀는 단단히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이제 여기 갇혔네요 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가 잘 돌봐드릴게요. 우리 마을은 작지만 강해요. 겨울이야말로 우리가 잘 아는 계절이거든요. 그날 오후 박 선생님을 통해 마을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매년 이런 폭설을 대비해 철저히 준비한다고 하셨습니다. 각 가정마다 역할이 있었는데 음식을 저장하거나 도구를 관리하고 이웃을 돕는 일이었어요. 여기서는 공동체가 전부예요 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혼자서는 절대 불가능하죠.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은 다시 회관에 모였습니다. 분위기는 더 밝아졌고 눈보라가 거의 멈췄다는 사실에 모두 안심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웃으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 목소리들이 따뜻한 온기를 더했습니다. 박 선생님은 제 옆에 앉아 가끔씩 이야기들을 번역해 주셨습니다. 전쟁 때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이 마을은 피난처였어요. 사람들은 전투를 피해 이 산 속에 숨었죠. 그때부터 우리는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왔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그녀의 말을 들으며 상상해 보았습니다. 당시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 사람들의 강인함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제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겪고도 이렇게 따뜻하고 강한 공동체를 만들어냈으니까요. 밤이 깊어갈수록 이상한 평온함이 느껴졌습니다. 눈보라 덕분에 멈춰 서서 주변을 바라보고 가장 단순한 겉들 따뜻한 불 함께 나누는 음식, 낯선 이의 친절에서 아름다움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오랜만에 길을 잃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왔을 때 저는 잠시 창가에 서서 눈 덮인 마을을 바라보았습니다. 폭풍은 지나갔고 하늘은 맑았습니다. 별빛이 하얀 풍경 위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두꺼운 이불 속으로 몸을 밀어넣으며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이 눈 속에 묻힌 작은 마을은 제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방식으로 이미 저를 변화시키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는 사흘째 그칠 줄 몰랐습니다. 마을은 끊임없이 내리는 빗속에 잠겨 있었고 빗소리는 지붕 위에서 드럼처럼 울렸으며 바람이 슬프게 울부짖는 소리와 섞여 들렸습니다. 축축한 냉기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것도 익숙해졌는데 셋째 날에 우리는 아무도 예상치 못한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마을회관 문을 두드리는 소리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모닥불 옆에 앉아 젖은 신발을 말리고 있었는데 김 아저씨가 갑자기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얼굴이 창백하고 다급해 보이셨습니다. 빠르고 긴급하게 한국말로 말씀하시는데 그중 알아들을 수 있었던 단어는 하나였습니다. 지호. 지호는 폭풍이 오기 전날 마을 여기저기를 뛰어다니던 어린아이였습니다. 그의 웃음소리는 좁은 골목길을 음악처럼 울렸고 하늘이 어두워지고 첫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아이가 위태로운 상황에 처한 것이었습니다. 지호가 아파요. 박 아주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많이 아파요. 어느새 저는 김 아저씨를 따라 빗속으로 뛰어나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제 얼굴을 때렸고 지느기 걸음을 무겁게 했습니다. 마을 끝자락에 있는 작은 집에 도착하니 안은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 했습니다. 지호는 구석에 깔린 얇은 요 위에 누워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불타는 듯이 붉었고 숨소리는 얕고 거칠었습니다. 저는 그의 곁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김 아저씨, 박 아주머니, 그리고 몇몇 다른 마을 사람들이 주변에 모여 걱정 가득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모두가 제가 답을 알고 있고 이 상황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믿는 눈치였습니다. 그 기대감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약이 있나요?
저는 최대한 차분하게 물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길이 막혀서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구급차도 올 수 없어요. 저는 목에 걸린 침을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켜져 있는 등잔불이 희미하고 흔들리는 빛을 방 안에 비추고 있을 때 저는 배낭을 열어 작은 응급처치 키트를 꺼냈습니다. 안에는 기본적인 물품들 붕대, 소독 물티슈, 체온계 같은 것들만 들어 있었습니다. 고열을 내리거나 거친 숨을 완화시킬 만한 것은 없었습니다. 물을 끓여주세요. 저는 낡은 금속 주전자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서둘러 불을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일하는 동안 저는 지호를 살펴보았습니다. 열이 위험할 정도로 높았습니다. 차가운 물로 헝겊을 적셔 그의 이마에 올려놓았습니다. 지호는 살짝 신음했지만 깨어나지는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작은 소리로 서로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의 대화에서 약초와 할머니 같은 단어들이 들렸습니다. 누군가 저에게 묶여있는 말린 약초 뭉치를 건네주었고 그 냄새는 강렬하고 흙냄새가 났습니다. 이게 뭐죠? 제가 물었습니다. 열에 좋아요. 박 아주머니가 설명했습니다. 옛날 치료법이에요. 저는 망설였습니다. 저는 의사가 아니라 응급처치에 대해 기본적인 지식만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전자에 약초를 끓이고 증기가 방 안을 채우게 했습니다. 지호의 숨소리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고 저는 그것을 작은 승리로 받아들였습니다. 몇 시간이 흘렀습니다. 밖에서는 폭풍이 여전히 휘몰아쳤지만 방 안에서는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지호 곁을 지키며 이마를 식혀주고 약초차를 조금씩 마시게 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번갈아 저를 도와주었고 그들의 존재는 조용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지호의 열은 조금씩 가라앉았습니다. 그의 숨소리도 안정적으로 들리기 시작했고 얼굴의 붉은 기운도 조금 사라졌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안도감의 벽에 기대어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긴장감이 풀리며 감사의 속삭임이 그룹 안에 번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비가 부슬비로 약해질 무렵 지호는 눈을 떴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모두를 부드럽게 웃게 만드는 말을 했습니다. 통역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지호는 괜찮아질 거라는 것을 모두가 알 수 있었습니다. 소식은 금세 퍼졌습니다. 정오가 되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지호의 집 밖에 모였습니다. 그들의 안도와 기쁨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김 아저씨는 저를 꼭 껴안으며 말없이 감사함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으며 빗소리와 함께 희망의 합창처럼 들렸습니다. 그날 저녁 마을회관은 축제의 장이 되었습니다. 폭풍이 완전히 지나가지는 않았지만 안의 분위기는 따뜻하고 활기찼습니다. 박 아주머니는 뜨끈한 메밀국수를 가져왔고 다른 누군가는 김치 같은 반찬을 더했습니다. 소박한 음식이 마치 잔치처럼 느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들의 목소리는 강인함과 연대감을 담고 있었고 저는 조용히 앉아 그 순간을 음미했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느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선 사람들이었던 이들이 이제는 가족처럼 느껴졌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김 아저씨가 막걸리 잔을 들고 모두를 향해 무언가를 말했습니다. 그의 말 속에서 제 이름이 들렸고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제게 쏠렸습니다. 부끄러웠지만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작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은 다시 박수를 쳤고 몇몇은 영어로 히어로 라고 외치며 웃음과 환호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저는 영웅처럼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자리에 있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감사는 너무나도 벅차게 다가왔고 저는 눈물을 참아야 했습니다. 축제가 끝난 후 저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시원한 밤 공기가 제 얼굴을 감쌌고 비는 마침내 그쳤습니다. 하늘은 점차 맑아지고 있었고 구름 사이로 별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빛은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빛났습니다. 저는 이제 편히 쉬고 있을 지호를 떠올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 하나가 되어준 마을 사람들을 생각했습니다.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폭풍도 생각했습니다. 이건 고난이었지만 동시에 선물이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 서서 빗물에 씻긴 신선한 공기를 깊이 들이마시며 깨달았습니다. 이곳과 이 사람들은 제가 그들에게 준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제게 주었다는 사실을요. 그들은 공동체의 힘, 희망의 힘, 그리고 연결의 아름다움을 저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맑아지는 하늘 아래에서 저는 진정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6째 날이 되자 폭풍이 서서히 물러가기 시작했어요.
윙윙거리던 바람은 속삭임처럼 잦아들었고 세상을 뒤덮었던 두꺼운 눈도 희미한 겨울 햇살 아래 조금씩 가라앉았죠. 창밖을 내다보니 지붕과 나뭇가지들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고 그 끝부분은 부서진 다이아몬드를 뿌린 듯 반짝였어요. 마을 사람들은 쉬지 않고 눈을 치우고 길을 만들며 그들의 목소리는 눈 속에 파묻힌 듯 희미하게 들렸어요. 이 작은 마을의 삶의 리듬에 익숙해졌어요. 사람들의 따뜻함, 그들의 단순한 일상. 매일 아침은 밥 짓는 냄새와 주전자들이 함께 울리는 부드러운 소리로 시작됐어요. 박 아주머니는 아침 식사 전에 꼭 제 방문을 두드리셨어요. 볼이 추위로 발그레해진 채 뜨거운 국이 담긴 그릇과 갓 만든 김치 한 접시를 쟁반에 들고 오셨어요. 맛있게 드세요. 아주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시며 따뜻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합니다 라고 말했는데 제 발음이 서툴러서 항상 웃음을 자아내곤 했어요. 그 여섯째 날 김 아저씨가 제 방에 오셨어요. 그의 코트에는 눈이 소복이 쌓여 있었고 장갑은 낡고 젖어 있었지만 그의 눈은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이제 괜찮아요. 아저씨가 서툰 영어로 말하며 길 쪽을 가리켰어요. 가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마을과 사람들에게 정이 들었지만 여기 계속 머물 수는 없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시카고에서 제 일을 기다리고 있었고 집에 돌아간다는 생각이 위안을 줬어요. 하지만 떠나는 건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짐을 천천히 쌌어요. 셔츠와 스웨터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접으며 마을 사람들이 저에게 보여준 친절에 보답할 만한 것을 남기고 싶었지만 제 짐 속에는 귀중한 것이 없었어요. 결국 간단한 영어로 쓴 쪽지를 남기기로 했어요. 당신들의 친절에 감사합니다. 절대 잊지 않겠습니다.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갔을 때 마을 사람들이 모두 저를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까지 도로 근처에 모여 얼굴이 추위로 붉어진 채 서 있었어요. 그들의 입김이 서리 낀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어요. 박 아주머니의 아들, 제 비공식 통역사 역할을 해줬던 아이가 앞에 서 있었어요. 다들 작별 인사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가 설명했어요. 김 아저씨가 나와서 작은 나무 상자를 건네셨어요. 상자를 열어보니 하나는 두꺼운 갈색 장이고 다른 하나는 불같은 빨간 장이 담겨 있었어요. 된장, 아저씨가 첫 번째 병을 가리키며 말했어요. 고추장, 두 번째 병을 가리키며 덧붙였어요. 통역을 통해 말씀하시길 이거 드리려고요. 우리를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셨어요. 제가 선물을 받아들었을 때 가슴이 꽉 조여오는 느낌이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약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목소리가 떨렸고 그게 추위 때문인지 마음이 벅차서인지 알 수 없었어요. 산길을 내려오는 차 안에서 속도를 조심하며 천천히 운전했어요. 도로는 여전히 얼음으로 미끄러웠고 길 양옆의 나무들은 조용한 파수꾼처럼 서 있었어요. 마을 끝자락에 다다랐을 때 차를 멈추고 뒤를 돌아봤어요. 집들이 옹기종기 모여 있고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며 멀리서 손을 흔드는 마을 사람들의 모습. 모든 것이 꿈같이 느껴졌어요. 도시에 도착했을 때는 폭풍이 이미 먼 기억처럼 느껴졌어요. 거리엔 사람들로 북적였고 차 소리와 일상의 소음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뭔가 달라져 있었어요. 마을에서 보낸 시간은 제 가슴 한구석에 새로운 공간을 만들어 주었어요. 그 공간은 감사와 공동체가 무엇인지에 대한 깊은 이해로 가득 차 있었어요. 시카고로 돌아왔을 때 친구들은 제 예상치 못한 모험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어요. 따뜻한 커피와 식사를 나누며 저는 눈 속에서 보낸 날들, 마을 사람들의 강인함, 그리고 그들의 흔들리지 않는 친절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제가 몇 년 전에 여행 기록을 위해 시작했던 블로그는 그 이야기를 공유하는 플랫폼이 됐어요. 전 세계 독자들이 댓글을 달며 한국 마을 사람들의 강인함과 환대에 감탄했어요. 그중 한 댓글이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이 이야기를 통해 낯선 사람을 돌볼 줄 아는 인류의 가장 큰 선물을 다시금 떠올리게 됐습니다.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후 김 아저씨가 주신 된장과 고추장을 꺼냈어요. 그 깊고 고소한 맛이 저를 다시 작은 나무집으로, 박 아주머니의 따뜻한 부엌으로, 눈 속에서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소리로 데려갔어요. 마을 사람들을 따라 만들던 간단한 찌개를 끓였고 제 가장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해 함께 나눴어요. 우리는 그 음식을 먹으며 눈 폭풍에 대해, 제가 배운 교훈에 대해, 그리고 인간관계의 소중함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삶은 다시 평소의 속도로 돌아갔지만 강원도에서의 기억은 제 마음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종종 그 폭풍에 대해 떠올렸어요.
그것은 도전이라기보다 전환점이었어요. 계획은 한순간에 바뀔 수 있지만 예상치 못한 우회로가 종종 가장 의미 있는 경험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상기시켜줬어요. 몇 년 후 다시 한국을 방문했을 때 저는 다시 그 마을로 향했어요. 눈은 녹아 있었고 들판은 초록빛으로 생동감 넘쳤어요. 마을 사람들은 저를 오랜 친구처럼 반겨주었어요. 그들의 미소는 제가 기억했던 것처럼 따뜻했어요. 김 아저씨의 아들은 훨씬 키가 커졌고 박 아주머니의 머리카락은 조금 더 희끗희끗해졌지만 마을의 정서는 변함없었어요.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이야기를 나누며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폭풍이 제게 단순한 추억 이상을 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것은 피로 맺어진 가족은 아니지만 공유된 경험과 진심 어린 배려로 맺어진 가족을 제게 선물해 주었어요. 그리고 그들의 익숙한 얼굴을 바라보며 어떤 교훈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알았어요.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